이번엔 11점 각운동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선 운동량에 대해서 배웠고요. 선 운동량은 운동의 양 중에서 가속도, 속도, 변이 이렇게 궁금할 때 이거에 이제 질량을 곱한 값이었어요. 여기다 질량을 곱한 게 MA가 돼서 F가 된다면 여기다가 이제 질량을 곱한 건 운동량이 된다. 근데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 이제 가속도, 속도, 변이 대신에 각가속도, 각속도, 각변이 이런 게 이제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때 얘한테 이제 해당되는 F 대신에 해당되는 값이 돌림 힘, 토크라고 하는 값이 있다면 얘한테도 그것과 비슷한 유사한 어떤 회전에 대한 운동량이 있겠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그 개념에 대해서 11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1.1에는 요 내용에 대해서 수학적인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서 벡터 곱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돌림 힘. 그 다음에 11.2에 가면 비고리계 각운동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3에서는 회전하는 강체,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하는 강체의 각운동량. 그럼 11.2의 정의에 따라서 이 강체 각운동량 계산해 보는 걸 해볼 거고, 11.4에 가면 여기서 이제 비고리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여기서는 똑같이 이제 각운동량 고민을 할 건데 고리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 비고리계냐 고리계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를 깊이 이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운동량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는 게 좋은 문제가 있고 안 쓰는 게 좋은 문제가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것도 그런 정도의 이제 문제라서 각운동량이 보존이 될 거냐 말 거냐 해서 경우에 따라서 예제를 11.224, 6번 풀어볼 건데 언제 이제 보존되는 식을 쓰면 좋고 언제 보존이 안 되는 보존과 상관없는 그런 식을 쓰면 좋다. 이런 정도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11.5에서는 자이로스코프와 패기의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 회전하는 물체예요. 회전하는 물체고 이제 회전하는 강체 중에 이제 하나니까 결국엔 11.3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것들이 필요하고 벡터 곱이란 무엇인지 운동량이란 무엇인지 일단 선운동량의 P는 MV 이렇게 표시를 하고 벡터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어딘가에 나올 것 같아서 책으로 보면 261쪽에 L이라고 하는 각 운동량을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3개 거놓으면 정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팔 길이 R이랑 P의 곱으로 정의를 한다. 근데 이제 벡터와 벡터니까 벡터와 벡터의 곱으로 정의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얘가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팔 길이 얘가 선 운동량. 이전에 이제 12장 우리가 12장을 먼저 공부했었는데 12장에서 미리 이제 다루었던 토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토크 돌림 힘 토크는 RF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표시를 할 때 I 알파 이렇게 쓰게 되면은
F는 ma 이렇게 썼던 것처럼 질량에 대해서 가속도가 생기는 것처럼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각가속도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것이 이제 요 F하고 토크가 어떤 관련이 있냐면 벡터곱 요만큼 이제 관련이 있다. R만큼. 예를 들어서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이렇게 밀어가지고 일정 시간 후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생각하면 F는 MA만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크기가 커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이런 지점을 밀었을 때와 이런 지점을 밀었을 때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건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해서 넘어지게 되는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회전 중심으로부터 여기 이제 힘을 가한 곳까지의 거리 얘를 R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될 때 R과 이 F가 90도를 가지고 있으면 토크는 RF 사인 세타 이런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다뤘어요. 이렇게 다뤘고 그때 이제 R도 벡터고 회전 중심으로부터 뻗어나오는 벡터고 F도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라고 할 때 결국에 벡터와 벡터를 곱하면은 얘도 벡터가 되냐 스칼라가 되냐 요게 이제 관심사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방향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회전이면 회전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회전 축의 방향이 어디로 나타난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토크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R 방향을 가지고 있고 F도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벡터 곱을 취하게 되면 이 돌림힘이 되는 토크도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다 벡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방향이 회전의 방향이 아니고 회전 축의 방향이었어요. 회전 축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오른나사의 법칙이라던가 뭐 드라이버를 돌리는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축의 방향은 뭐 나오는 방향이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면 축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런 거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향이 별로 막 엄청 와닿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정의 자체는 이렇게 이제 R이 있고 F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토크의 방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막대기가 있고 내가 얘를 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할 텐데 여기가 중심이에요. 이렇게 회전을 할 때 토크의 방향은 중심축 얘를 토크의 방향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향과 크기를 결정을 할 수 있다. 토크는 크기는 R과 F의 토크의 그 각도 R과 F의 각도 F를 꼭 여기 이제 수직으로 효율적으로 가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얘가 이제 스칼라 곱 같은 걸 계산을 할 때도 예를 들어 W는 FS 같은 걸 계산할 때 우리가 요 닷으로 표시한 얘 이제 스칼라 곱이었는데 이때는 W의 크기를 계산할 때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고 요 경우에 얘가 벡터랑 벡터인데 얘는 스칼라가 나왔잖아요. 요런 게 이제 여기서는 사인이 들어가고 여기는 코사인이 들어가는 게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때에도 우리가 얘가 알려진 크기의 값, 세타의 값을 알려주면은 그냥 계산을 했지만 F가 만약에 I 플러스 2J 3I 마이너스 4J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런 각도를 계산해서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곱해가지고 더하는 게 훨씬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크는 R 크로스 F나 L은 R 크로스 P에서도 크로스라고 읽습니다. 크로스. 얘는 닷이라고 읽고. 그래서 R 크로스 P는 L 같은 가운동량이나 토크를 계산할 때에도 요런 식의 이제 계산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걸 11.1에서 배우게 돼요. 일단 그래서 벡터 곱에 대한 내용을 벡터 곱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수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 내용을 이제 물리 시간에 혹시 안 배웠을까봐 가르쳐주고 넘어갑니다. 일단 우리가 11.2에서 가운동량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던 중이니까 그 내용부터 다시 볼게요. 다시 정리를 하면 A랑 V랑 S가 있어. 선운동에 대해서 궁금해. 관측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A를 발생시키는 원인, V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런 것들이 궁금해. 그래서 얘를 발생시키는 건 F야. 얘를 발생시키는 건 P고 얘로 인해 나오는 결과는 W고 원인은 에너지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관측량의 관계를 정했어요. 이때는 질량 M에 대해서 시간 T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고 질량 M이라는 건 질점으로 아무 이제 뭐 모양 변화도 없고 그냥 밀면 미는 대로 당기면 당기는 대로 가속도를 받게 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질점에 대해서만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회전하는 강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 우리가 10장 수업을 할 때 이제 했던 얘기인데 강체가 되면 얘가 그냥 밀면 밀린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게 된다. 의자가 넘어진다거나 막대기가 돌아간다던가 시계바늘이 돌아간다던가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회전하는 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질량 대신에 선택을 하고 있는 게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는 애였고 관성 모멘트는 당연히 질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지만 강체의 모양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고 이 모양을 대체하는 게 질량 중심이나 혹은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저는 이거 이제 팔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되는 값이 관심이 있고 관성 모멘트는 모양을 외우거나 아니면 적분으로 계산을 하거나 하는 거 이제 선택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 t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값이 알파, 오메가, 세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 토크, 가운동량. 여기까지 왔어요. 가운동량 계산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토크는 요 모양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애라서 토크는 F에 R을 곱한다. R을 어떻게 곱하냐면 크로스로 곱한다. R을 앞에다 곱한다. 그리고 L은 P에다가 R을 곱한다. R 크로스 P.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건 당연히 여기서 나와요. 가속도. 이 각가속도에 R을 곱하면 요게 되고 선운동량 아니 각속도에 R을 곱하면 선속도가 나오게 되는 그리고 세타에 R을 곱하면 변이가 나오게 되는 요 관계에서 요런 이제 식들이 유도가 됩니다.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를. 저런 운동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저런 식의 돌림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파나 오메가나 세타를 계산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입을 하려는 물리량인 거죠. 얘가 막 있으면은 막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뭐 이렇다기보다는 얘들이 있으면 수학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뭐 간결하게 얘기를 진행하기가 좋아진다.
요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로 얘기를 안 하고 수학적으로 되게 어색하지만 회전 축의 방향 같은 걸 이제 도입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얘도 방향이 이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돌림 힘을 가했을 때 회전을 시계 방향으로 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한다까지는 이제 알겠으니까 토크는 비교적 이제 쉽게 와닿는 편이에요. 근데 운동량이라는 애도 잘 와닿지 않았어요. 수학적으로 도입하는데 여기에다 R을 곱해가지고 가운동량까지 구하라고 하면 이제 더 머리가 아프겠죠. 이제 머리가 아프네요. 그냥 머리가 아프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가운동량 계산을 해보는 연습을 할 텐데 11.2는 가운동량하고 관계없이 이제 벡터 곱을 구하는 거니까 11.4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4 끈으로 연결된 두 물체. 이게 예제고 책으로는 264쪽이고 그림은 어떻게 생긴 거냐. 그림 11.6 책상 모서리에 도르래 질량이 M2인 물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달아놨어요. 뭘 달아놓은 거야? 9를 달아놨어. M1 이렇게 달아놓으면 얘가 이제 중력을 받으니까 떨어지겠죠. V로 떨어져. 그리고 얘도 같은 줄로 움직이는데 팽팽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도 V로 움직여.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일 때 뭘 계산해라야? 가벼운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도르래 반지름은 R이고 도르래 반지름 같은 걸 왜 주는 거지? 여태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반지름이 R 그리고 태의 질량 태의 질량이 뭐야? 태가 뭐지? 아무튼 태의 질량이 M 도르래 살의 무게는 무시할 수 있다. 이게 그거구나. 도르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태야. 얘가 M이고 여기 이제 살. 이게 살이에요. 근데 옛날에 연 만들 때 이런 거 해본 것 같아. 방패연 만들 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살 붙여라 이런 거.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애가 태고, 걔가 이제 질량의 M이다. 살은 뭐 연결은 되어 있으나 무시하자. 어차피 이렇게 자꾸 무시할 걸 집어넣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상자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미끄러진 여기 이게 상자고 여기 이제 수평면은 마찰이 없어요. 그다음에 가운동량과 돌림의 개념으로부터 두 번째 선가속도를 구하라. 선가속도. 우리가 가운동량과 돌림의 개념으로 선가속도를 안 구하면 어떻게 구하냐 원래는 이 도르래는 무시하고 이제 얘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뉴턴 방정식을 써가지고 구하게 되겠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방식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다. A, B 물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A의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아래쪽 방향으로는 mg를 받고 있고 위쪽으로는 장력 t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m1이 선과 속도 a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배우고 B는 장력 t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마찰력은 없어. 그래서 m2a의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t는 내가 도입한 숫자니까 m1g는 m1 플러스 m2 그 선과 속도 a를 만들게 되고 a는
M1 플러스 M2분의 M1G. 그래서 이런 크기를 가지게 되고 각각 이제 A와 B에서의 가속도의 방향은 이제 도르래 때문에 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구해지게 된다. 요것과 이제 동일한 어떤 계산이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도르래의 질량 M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지. 도르래의 질량이 뭔가 이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더 쓰게 된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 물체의 운동에서 생각해볼 때 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있고 얘가 이제 떨어지게 돼.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변해. 그래서 떨어지기 전과 떨어지기 후의 위치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어요. 뉴턴 방정식 말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게 되면 M1GH 처음에 이렇게 이제 H1인 상태가 있고 얘가 M1GH2의 상태가 되면서 조금 내려왔겠죠. 그러면서 2분의 1 M1 플러스 M2 V 제곱 이걸 만들어요. V를 움직이니까 그렇게 돼. 그런데 이제 가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이제 가속도가 처음 생겨가지고 T분의 델타 V니까 V가 0에서 V로 전개가 됐어. 그러면은 등가속도일 거 가정하면 이 경우에는 EAS가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렇게 되는 공식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이제 집어넣을 거야. 여기서 나온 관계를. 그러면 EAS가 얼마큼 움직인 거냐면 델타 S가 H2 빼기 H1 그죠? H2 빼기 H1이고 높이 변화가 이만큼 생겼는데 M1도 이만큼 이동하고 M2도 그만큼 이동을 했을 거니까 얘가 나중 속도 처음 속도는 0이었고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 A는 EH2H1 V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관계지. 그런데 앞에 요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M1G H2 더하기 M1G H1이 2분의 1 M1 M2 V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V제곱이 어떻게 되느냐면 얘를 다시 쓰는 게 낫겠어. 마이너스 M1G H2 H1이 2분의 1 M1 M2G V제곱 이렇게 이제 되니까 H2 빼기 H1이 마이너스 2분의 1 M1G M1 M2 V제곱 이렇게 이제 됐네요. 그래서 A가 H2 H1 V제곱 이렇게 되는데 H2 빼기 H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1 M1 M2 M1G V제곱 V제곱 약분되고 이 약분되면 마이너스 M1 M2 M1G 이렇게 되는 A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자꾸 이제 화면을 줄여가지고 좀 그런데
H1 빼기 H2인지 H2 빼기 H1인지 이제 방향 전환에 관한 이제 문제에서 얘랑 지금 크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푸나 뉴턴 방정식으로 푸나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 뉴턴 방정식으로 풀 때에는 얘는 이제 선운동에 관한 거니까 이 도르래 운동에 관한 걸 고민을 안 했어요. 도르래 운동에 관한 걸 고민을 안 해서 가속도가 저렇게 그냥 구해지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돌아가는 거에도 에너지가 쓰일 것이다 라는 게 요 식에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이 식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얘도 어떤 그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관성 모멘트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 i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성 모멘트가 있어가지고 요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여기 이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면 틀리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얘가 이제 힘을 가해서 낙하를 하게 되고, 힘을 가해서 이제 끌어당기게 되는데, 그때 힘이 얘도 돌아가게 만드는 토크로 쓰였다. 이런 얘기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걸로는 이 도르래 토크에 관한 문제나 도르래 운동 에너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11.4번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인가? 선운동량으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 그 선운동으로는 뉴턴 방정식이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얘를 풀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도르래의 질량 같은 건 무시를 했었는데, 사실 도르래의 질량이 있으면 도르래의 회전 운동에도 어떤 역학적 에너지 이제 변화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운동량과 돌림의 개념을 쓰게 되면 과연 선가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얘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각 운동량이 어떻게 쓰이고 있냐, 어떻게 쓰이고 있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저기 가운동량과 토크를 다루기 전에 지뢰 문제, 시소 문제를 하나 풀고 넘어갈까요? 예, 시소. 우리 시소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00kg의 사람이 타고 있고, 여기 이제 20kg의 사람이 타고 있다. 받침대를 어디 놔야 되는가? 받침대를 여기 놔야 되는가? 여기 놔야 되는가? 어디 놔야 평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이제 본능적으로 질량이 얘가 5배이기 때문에 팔 길이가 5대 1이 되는 곳에 이 받침대를 놓아야지 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풀어서 알고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제 풀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얘를 역학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막대기가 있을 수 있고 받침대가 있고 팔 길이가 A 대 B 이렇게 있을 때 질량을 가진 두 물체 A, B가 있고, 얘가 M1, M2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받침대도 M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게 되냐면, 힘의 평형과 토크의 평형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합쳐서 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은 요 받침대가 질량 중심에서 중력을 받고 있고,
이 M1도 중력을 받고 있고 M2도 중력을 받고 있을 거라는 건 알아요. 그죠?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만 힘을 받고 있으면 얘가 이제 무너져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요 받침대가 이 뭐에 대해서 요 시소에 대해서 어떤 힘 F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의 평형은 M1G, MG, M2G 이렇게 이제 있는 게 F와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토크의 평형은 회전의 중심을 만약 이제 여기로 정했다라고 하면 회전의 중심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토크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토크를 등호를 가운데 놓고 이제 기술을 해주면 되는데, 이 F는 중심에 가해지고 있으니까 아무 역할을 안 하는데, M1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제 힘을 가해서 팔 길이는 A가 될 거고 F는 M1G가 돼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반시계 방향 회전을 만들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건 M2G 그리고 팔 길이는 B 이렇게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소의 질량이 M인데 그 MG가 팔 길이가 얼마냐면 저 가운데 가해진 힘 가운데니까 A 플러스 B의 2 여기 이제 이만큼인데 거기서 뭘 빼야 돼? A를 빼야 돼. 그래야지 이게 되겠지. 팔 길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정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보통 시소의 질량 같은 거를 고민을 안 했을 거니까, 왜냐면은 초등학생이잖아. 초등학생한테는 이제 이런 문제를 낼 때 시소의 질량을 고민을 안 해서 이쪽 텀을 날려버리고 G랑 G를 약분하게 되면 A랑 B의 팔 길이가 M1과 M2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M2가 20kg이고 M1이 100kg이면 얘가 5일 때 얘가 1이어야 된다. 전체 길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받침대가 이제 가하고 있는 힘 같은 것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시소 문제가 있었어요. 역학적 평형 문제에 대해서 토크의 평형을 같이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냈던 거죠.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고, 힘의 평형은 사실 이제 R자 힘이 0이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싶은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좌변으로 몰게 되면 우변이 0이 되고 이 시소에 가해지고 있는 모든 힘의 합이 0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라서 사실은 뉴턴 방정식이에요. 뉴턴 방정식은 가속도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한 걸 모두 다루고 있지만, 힘의 평형은 우변이 0인 문제에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어떤 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힘의 평형뿐만이 아니라 토크의 평형까지 고민을 하게 되면 회전을 고려한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다. 놀이터에서부터 배웠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풀고 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이 도르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볼 건데, 이 도르래도 도르래 중심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 걸 고민을 해보면 돌림의 평형 문제를 썼을 때가 이 뉴턴 방정식만 썼을 때 놓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책상 모서리가 있고 도르래가 있는데, 도르래가 팔 길이 R을 가지고 있어요. 구가 있고 상자가 있어요. 상자의 질량이 M2이고 얘는 V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도 V로 낙하를 하고 있겠죠. M1이고 중력을 받고 있어요. 문제는 이 도르래야. 도르를 기준으로 도르래한테 가해지고 있는 힘 생각을 해보면 얘가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고 있을 거잖아요.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가해지고 있는 온통 토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돌리려고 하는 원천적인 어떤 토크는 뭐냐면 여기에서 가해주고 있는 요 놈 때문에 이제 생기는 그 힘이 얘를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좌변에 뭘 쓸 거냐면 원래 돌려주려고 하는 힘. M1G랑 8 길이는 여기 이제 이게 F이고 접선 방향 이렇게 이제 F가 가해주고 있는 거겠죠. 이 F가 뭐야? R를 만나게 된 건 토크는 RF 사인 세타. 이 세타 90도 접선 방향이라서 여기지 여기 여기 90도 R에 대해서 이렇게 F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힘 F하고 R하고 곱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실제로 돌리는 애들, 얘가 이제 원인이 되는 애고 결과가 되는 돌아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얘도 돌아야 되고 도르래도 돌아야 되고 상자도 딸려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얘는 얼마로 돌고 있지? A, M1, A 가속도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8 길이 R 그리고 얘도 또 돌겠지. 얘는 M이야. M이고 가속도 A에 R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어요. 돌았으면 좋겠나? 잘 모르겠지만 일단 써봐요. 그리고 얘도 딸려서 돌아와. M2A로 돌고 R 같이 돌아. 그러면 이 문제가 반지름 R은 공통으로 다 나타나는 거여가지고 약분이 될 거고 M1G, M1, M2, M에 A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러면 A는 M1, M2, M에 M1G 이렇게 이제 선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르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도르래 이제 회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떨어지면서 그 회전을 만들어낼 건데 중력이 떨어지면서 회전을 만들어낼 건데 이 중력이 결국 이제 만들어내는 회전은 얘들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결과는 이제 MA가 8길이 R에 대해서 어떻게 회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니까 얘도 회전하고 얘도 회전하고 얘도 이제 회전을 하는 걸 나타낸다. 근데 얘랑 얘가 선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조금 낯설어가지고 이 문제를 토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말고 가운동량으로 설명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요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는 요 도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얘도 다 이 반지름 R을 가지고 회전하는 애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끄트머리에 F가 가해지고 얘도 F가 가해진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얘가 MAR로 써도 되냐? 이 문제는 아직 남아있죠. 근데 얘는 써도 돼요. 왜냐면 이 가속도가 반지름 R로부터 회전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는 데서 생기는 선 가속도인데 얘는 질량이 다 어디에 모여 있냐면 태에만 모여 있어요. 중간에 살 같은데 질량이 안 모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생각할 때 이 중심으로부터 태 사이에 있는 애들의 질량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안 생각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려고 살에는 질량이 없고 태에만 질량이 있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질량이 있는데 이 질량이 미소 질량으로 이제 다 나눠보면 미소 질량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얘도 A로 움직이고 얘도 A로 움직이고 얘도 A로 움직이고 얘도 A로 움직이는 것들이 다 합쳐진 형태가 이 전체 질량이 가속도 A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간에 질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MA로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8길인지 R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가운동량과 돌림의 개념으로부터 두 물체의 선가속도를 구하라라는 문제에서 이 가운동량의 개념을 안 쓰고 이렇게 풀어버렸네.
그러면은 뭔가 조금 문제에서 요구한 바를 다 안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바를 조금 더 써보도록 하죠. 가로 1번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264쪽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가운동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뭐야 이게? 가운동량은 R 크로스 P 이렇게 되는데 가운동량의 크기를 계산을 하려면 R하고 팔 길이하고 얘하고 이제 곱하면 되는데 P가 MV야. P가 MV니까 얘를 M1V 곱하기 R 그리고 M2V 다 V로 움직일 거니까 R 그리고 돌의 태도 V로 움직일 거고 얘도 R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예요. 얘가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가운동량이죠. 근데 이제 가운동량이 뭐와 같다라고 했냐면 가운동량의 미분이 토크와 같다. 외부의 토크의 합들이 가운동량의 미분이다. 이런 이제 공식을 방정식을 하나 쓸 건데 결국에 이게 이제 제가 앞에 이제 문제를 푼 돌림의 평형이라는 내용을 쓴 것과 같아요. 돌림 힘의 평형.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F는 MA다 이런 걸 쓸 때 A의 정의가 델타 V, 델타 T 이렇게 되니까 F는 MA는 M 델타 V, dV, dt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dMV, dt 그런데 이제 원래는 편미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m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이면 바깥으로 m이 이렇게 이제 안 나오는데 얘는 m이 안 변하는 걸 무조건 고려를 하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안으로 그냥 쑥 집어넣고 빼고 막 이런 게 자유로워요. 그러면 이 mv가 p잖아요. 그래서 dp dt가 f가 돼요. 요 정의로부터 운동량하고 이제 f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운동량하고 f의 관계가 나와. 그럼 토크도 이런 식의 이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겠죠. 들 수 있잖아. 그러면 토크는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느냐? 토크는 R 크로스 F야. L은 R 크로스 P고. 근데 여기에 이런 걸 해보고 싶어. DL, DT.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반지름이 안 변하는 애야.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얘가 dpdt가 f야. 얘는 근데 보니까 토크였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A가 dvdt고 그걸로부터 F가 dpdt고 그걸로부터 토크가 가운동량의 미분이다. 이런 걸 이제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까는 가속도가 다 똑같을 거라 가지고 가속도가 다 똑같을 거라서 가운동량을 고민 안 해도 돌림의 평형으로 이제 문제를 다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가속도가 다르거나 막 이런 개에 대해서는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가운동량의 미분으로 우변을 생각해 보면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토크는 DLDT를 쓸 건데 여기에 이제 L이 나온 게 M1 RV M2 RV
MRV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얘한테 미분을 하고 싶은 거고, 토크는 M1G가 R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니까 다 이제 RF 계산한 거야. RF. 여기는 RF가 아니지. 여기는 RP DT. 요거 이제 계산한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M1 곱하기 V가 P고 R 곱한 거고, M2 곱하기 V가 P고 R 곱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F 곱하기 R 한 거고. 그래서 R 다 약분되고,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변하는 애는 V밖에 없기 때문에 dv dt 다 똑같이 동일하게 빼고 나면 M1, M2, M 그리고 이쪽은 M1G R은 약분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 얘가 가속도야. 가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M1, M2, M, M1G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똑같은 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좀 복잡하게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요 식이 핵심이겠다. 요 식이 핵심이 되는 식이고, 문제의 상황에서, 회전의 중심이 어딘가를 분명히 이제 찾고, 회전의 중심에서 왼쪽에 써지는 애가 뭐고, 오른쪽에 써지는 애가 뭐냐를 분명히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가속도가 나오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얘는 이 과정에서 가속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푼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역학 문제를 뉴턴 방정식으로 풀까, 에너지 보존으로 풀까, 운동량 보존으로 풀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얘는 회전이니까 토크 방정식으로 풀겠다, 이런 걸 그냥 가정한 거예요. 토크 방정식으로 풀고 기술을 하다 보면은 가속도든 속도든 뭔가 해당되는 값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온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11장에서 문제 푸는 기술이라고 배운 거는 앞서서 선운동에 대해서는 세 가지나 배웠어. 뉴턴 방정식, 운동량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세 가지나 배웠는데, 여기서는 가운동량 보존에 대한 문제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토크의 평형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왼쪽 토크와 오른쪽 토크가 같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선운동에서 도르의 질량을 고민 안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선속도가 계산이 되던 것과 달리 우리가 시소 무게를 계산을 안 하던 그런 시절에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인 거죠. 이런 것과 달리 도르를 고민을 하게 되면 M1 플러스 M2 플러스 M, 이 도르의 질량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더 느려지는 선 가속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는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를 실컷 풀면 1번 해갖고 요거 이제 쓴 거 나올 거고, 회전 아냐 모르냐 2번 요거 이제 쓴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중간고사까지만 공부하고 기말고사 공부를 안 하면 이제 1번 동그라미 치고서는 좋군 이러고 이제 넘어가 틀리는 거지. 근데 3, 4, 5번에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도르의 질량이 들어가는 요 텀을 꼭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 문제를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면 M1, M2, M들의 값을 준 다음에 선 가속도를 구하라고 할 것 같아요. M1, M2G, 그 M1, M2, M이 각각 질량이 얼마 되는지 알려주고, 전 가속도 쟤를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볼 것 같습니다. 문제를 제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라는 건 보장할 수 없으나, 아무튼 여러분들도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1.6 11.5에 아까 이제 다뤘던 시소에 관한 문제가 나오네요. 시소를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생각을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11.6 한번 보겠습니다. 270쪽이고요. 그림 11.10A는 어디 생긴 거야? 그림 11.10A의 그림은 이 막대가 있어. 충돌하기 전.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여기가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충돌을 했더니 B의 경우에 이렇게 회전을 하고 얘는 날아가고 있는 축이다. 이대로. 그래서 VD의 성분이 있는데 VD가 충돌 전의 성분 I를 가지고 있고 충돌 후에는 VDF로 날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회전만 할 줄 알았더니 이 막대기도 얘도 날아가고 있어. 이래서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거구나. 얘도 날아가고 있고 얘는 또 회전도 하고 있어. 각속도로. 두 개를 다 고민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뭘 풀려고 하고 있냐면 3.0m/s로 운동하는 2kg의 원판. 얘가 이제 2kg의 원판이야. 마찰이 없는 얼음이 수평으로 놓인 길이가 이제 4.0m 길이가 있어요. 그리고 질량도 있어. 얘도 질량이 있고 얘도 질량이 있어. 그리고 탄성 충돌을 할 거고 원판은 원래 경로를 쭉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원판의 병진 속력 앞으로 나아가는 속력 VDF 그리고 막대 변진 속력 VS 그리고 충돌을 막대가 회전하는 각속력을 구하라. 마찰이 없는 상태고 관성 모멘트는 알려줬어요. 관성 모멘트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1.33 이제 관성 모멘트다. 관성 모멘트라는 게 있다. 얘에 대해서 속력, 각속력, 병진 속력 뭐 이런 이제 문제를 풀 거니까 L이 L이다. 또는 토크가 토크다. 이런 걸 쓰겠죠. 선운동에서는 F가 F다. P가 P다. E가 E다. 셋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쓰는 거였단 말이야, 방정식을. 근데 이건 지금 선운동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틀린다는 걸 방금 전에 11.4의 문제로부터 봤어요. 그럼 얘는 L은 L이다 아니면 토크는 토크다를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L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했잖아. 그죠? L의 정의만 알려주고. 그래도 뭐 L은 L이니까 L은 L이다 쓰든지 해봅시다. 일단은 토크는 토크다로 한번 문제를 성공을 했었으니까 토크는 토크다로 써보겠습니다. A의 경우에 토크와 B의 경우에 토크를 비교해서 이제 써볼게요. A의 경우에 토크는 토크다를 쓸 건데 토크는 DLDT다. A가 아니라 V를 주게 되면 L을 쓰는 게 이제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토크는 RF 플러스 F에는 MA가 들어가는데 L은 RP여가지고 P에 V가 들어가니까 일단 V를 계산을 한 다음에 걔를 미분하는 쪽이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토크다 쓰려고 했는데 A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니까 토큰 포기. L은 L이다로 가봅시다. 이제 회전의 중심을 여기로 둘 거예요. 그러면 얘 회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애가 원반이라는 건 알겠어. 원반아, 너의 가운동량을 밝혀라 라고 하면 M1 여기서는 MD라고 하고 있네요. MD. 왜 MD지? MD스크구나. MD가 VDI로 움직이는데 이 운동량을 가지고 팔 길이는 R? 응. 팔 길이를 내놔라. 팔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 회전 축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R. L은 2R이라고 할 때. 자, 요게 이제 정체이다. 그러면 B에서는 가운동량이 어떻게 나타나냐? B에서는 가운동량이 MD, VDF가 여전히 궤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날아가고 있죠. R.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리고, 토크가 I 알파였다면, L은 I 오메가인 게 있어서, 얘는 I를 알려줬으니까, I 오메가로 회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VS는 중심에 대해서 이제 작용을 하는 애여가지고, 팔 길이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얘는 R이 작용을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R이 작용을 안 하겠지.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회전에서 빼요. 회전에서 이제 고민을 안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L은 L이다라는 걸 이제 방정식을 써봤는데 MD는 알고 있고 VDI도 준 값인데 R도 준 값이고 MD 알고 있고 근데 VDF 모르는 값이고 I는 알려줬고 미수가 2개예요. 방정식 하는데 미수가 2개니까 안 풀려. 여전히 다른 무언가 관계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식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봅시다. 탄성 충돌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탄성 충돌에 대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P는 P이다를 쓰겠습니다. 얘는 L은 L이다를 쓴 거라면 P는 P이다를 써볼 건데 P는 P이다를 쓰기 위해서 충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충돌 전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 원반의 P M1 VD I 이 P하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 원반의 나중 운동량하고 그다음에 막대가 움직이는 거 막대 질량 얼마야? 막대는 영어로 뭐지? 그 MS 이렇게 쓰고 있고 MS랑 V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얘는 알려준 값이고 얘는 알고 얘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르는 값인데 얘는 알려줬지만 얘는 여전히 이제 모르는 값이 하나 또 튀어나왔어. 식이 두 개가 되는데 미수가 여전히 세 개예요. 이걸로는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뭘 써볼 거냐면 F는 F다, P는 P다, E는 E다 중에 F는 F다는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E는 E다 해서 회전운동의 에너지를 고민해서 넣어보겠습니다. E는 E다를 써볼게요. 처음에 원반이 날아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2분의 1 md vdi의 제곱. 그러면 충돌한 다음에는 2분의 1 원반이 vdf로 날아가고 있는, 그리고 막대기도 날아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건데 여기에 또 뭐가 날아가냐? 회전하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야. 운동 에너지가 선운동에서는 mv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면 m 대신에 관성 모멘트를 쓸 거고 속도 대신에 각속도를 써서 똑같이 운동 에너지 k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키네틱 에너지, 최소한 얘를 그냥 EK라고 안 쓰고 K라고 쓰는구나. K라고 쓰는 이 값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을 써봤던 얘 알고 있는 값, 얘는 얘 모르는 값, 얘 모르는 값, 모르는 값인데 위에서 나왔던 모르는 값이니까 미지수 3개고 식 3개. 그러면 이제 풀릴 거다. 뭐 푸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아무튼 풀릴 거다라는 기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방정식을 뭘 썼나 보니까 B는 B다, E는 E다, L은 L이다. 여기서는 회전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되고 여기서는 선운동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선운동과 회전운동 전체에 대해서 에너지를 고민해줘야 된다. 다 방정식에 등호의 좌쪽에는 충돌 전, 등호의 우측에는 충돌 후에 대한 내용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써. 문제수 구하라고 한 게 병진 속력, 원반의 변진 속력이니까 VDF, 그리고 막대 변진 속력 VS, 그 다음에 충돌 막대 각속력 오메가. 이걸 이제 각각 구해봐라. 그럼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미지수 3개를 다 구해라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숫자를 먼저 대입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하자. 하자. MD가 얼마나 그랬니? 2kg. 2kg. 그 다음에 VDI가 3, L이 2는 MD가 2kg, VDF 모르고 R은 2. 그 다음에 1.33 실하냐? 1.33 같은 게 들어가네. 오메가. 자, 그 다음에 P는 P에다에도 집어넣겠습니다. 2 곱하기 VDI가 3. MD가 또 2. VDF 몰라. 그 다음에 MS, 얼마였지, MS? 1kg. VS. 이렇게 나오고. 2는 2다. 2분의 1은 다 뗍시다. 2 곱하기 VDI의 제곱 3제곱 9는 2 곱하기 VDF의 제곱 플러스 MS가 1 곱하기 VS의 제곱, 그리고 1.33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생긴 방정식 3개를 풀어라. 숫자를 대입하는 것도 어려워.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쓰면
잘 풀었다고 소문이 나냐? 소문이 나냐? 저희가 4, 3, 12 12는 4VDF 1.33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예를 들면 오메가에 대해서 풀면 VDF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12 빼기 4 VDF 1.33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겠지. 그리고 밑에 6은 2 VDF VS는 6 빼기 2 VDF 이렇게 된 거를 지금 1과 2를 3에 집어넣겠다. 그럼 2, 9, 18은 2 곱하기 VDF의 제곱 플러스 VS가 6 마이너스 2 VDF의 제곱 1.33 곱하기 1.33 12 마이너스 4 VDF의 제곱. 2차 방정식. VDF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왔어요. 약간 좋아한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이런 걸 풀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VTF는 뗍시다. V제곱 플러스 6, 6에 36 플러스 4V제곱 6에 12, 24V제곱 그 다음에 1.33 1.33의 제곱 12의 제곱 16의 V제곱 48, 96 V제곱. 진정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한단 말인가? 오이씨. 미안해. 틀린 거 있네. 이 제곱 아니야. 얘도 제곱 아니죠. 그러면 V제곱으로 묶어. V제곱은 2 플러스 4 플러스 1.33분의 16. 그 다음에 V로 묶어. V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33분의 96. 그 다음에 상수항 36 플러스 1.33분의 144 마이너스 18은 0. 2차 방정식. 자, 근데 1.33 같은 숫자를 줬지 왜? 내가 불만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어. 1.33을 어떻게 하면 얘가 간편하게 처리가 되는 거냐? (1.33) 4 나누기 3이 1.33인가? 1.33
3. 이 1.33이구나. 4 나누기 3. 그럼 1.33을 얘가 근사값을 구하려고 1.33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1.33 대신에 얘를 3분의 4를 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좀 더 간단해지겠지? v제곱 6 플러스 3분의 4분의 16 v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분의 4분의 96 36 플러스 3분의 4분의 144 빼기 18 0. 그러면은 얘가 1 4 12 더하기 6은 18 v제곱. 그 다음에 얘도 1 4로 나누면 얼마야? 4 2 4 1분의 72 72? 72 더하면 108. 아니야, 96이잖아. 미안해요. 96V.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32 8에 24 38? 좀 어색한 숫자인데? 4 32 4 6에 24. 미안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6 3 18에 108. 이게 108이구나. 플러스 108 플러스 36 마이너스 18. 그러면 얼마야? 18 126. 그러면 18v제곱 마이너스 96v 126. 이것도 18로 나누어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숫자죠. 18로 나누기 전에 일단 9로 나눠볼까? 9 2 9로 안 나눠지잖아. 그러면 6으로 나눠볼까요? 6 3 6 1 6v 6으로 나누면 6 20. 이렇게 되는구나. 이익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3 1 7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3v 마이너스 7 v 마이너스 7은 0. 아니잖아, 3이잖아. 3 그러면 7 9 16 이렇게 되는 숫자죠. 그래서 VDF가 3분의 7이거나 VDF가 3이거나 3분의 7이면 3분의 7이 얼마야? 7 나누기 3은 3이 6 10 3 2.3 이렇게 나가는 애구나. 3분의 7 이렇게 나와요. VDF가 3이면 곤란해. 왜냐면 처음에 3이었는데 그대로 3을 유지하고 갈면은 안 맞았다는 거지. 느려져야 돼요. 느려져야 되는데 안 맞은 경우가 아니라면 3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엔 답이 3분의 7이 된다. VDF가 3분의 7이면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식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던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을
이게 이제 근해 공식으로 풀든지 뭘로 풀든지 상관은 없는데 1.33을 그대로 두고 푸는 게 정석이에요. 문제 주어진 값이 1.33이기 때문에. 하지만 틀림없이 이것은 나누어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꼼수를 써보았습니다. 근데 기말고사 문제에서는 1.34 대신에 다른 숫자를 주게 되면은 이런 꼼수가 안 통할 거잖아. 그래서 숫자를 그대로 다 대입하고 잘 요약하는 게 중요해요. 얘가 지금 아까 했던 게 어디지? 아, 여기. 그래서 VDF에 만약에 이제 3분의 7을 넣어. 얘는 3분의 7을 넣읍시다. 6-2 곱하기 3분의 7. 그러면은 3분의 6, 3, 18 빼기 14. 3분의 4. 그럼 VS는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1.3 나옵니다. 1.33 나오는 거지. 근데 얘는 U 숫자를 다 두 개까지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1.3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도 구해봅시다. 오메가도 구하면 12 빼기 4 곱하기 3분의 7에 3분의 4 이거 계산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4분의 36 빼기 47에 28 이걸 계산하는 거죠. 36 빼기 28이 얼마야? 모르겠어. 9 빼기 7 2 얘는 2야. 그래서 오메가는 2로 돌고 있고 2라는 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메가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예요. 얘가 이제 기준 단위야. 그래서 오메가는 2 라디안 퍼 세크, VS는 4분의 3 미터 퍼 세크, 그리고 VDF는 아까 얼마였지? 3분의 7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방정식 3개, 미지수 3개인 연립 방정식 풀어갖고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그건 다시 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때 방정식 3개 썼다. L은 L, P는 P, E는 E 이렇게 이제 3개를 써가지고 구해봤다. L은 이제 회전 중심으로부터 원반 그리고 막대기. P는 원반 막대기. 그리고 E는 원반이 전에, 그 다음에 원반 후, 그 다음에 막대기의 선속도, 병진이라고 나타낸 거, 그리고 막대기의 회전, 운동 에너지. 이렇게 이제 나타내가지고, 방정식 쓰고 숫자 대입하는 거 큰일이고, 2차 방정식 푸는 거 큰일이지만, 아무튼, 잘 하면 풀 수 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운동량에 대한 방정식, 토크에 대한 방정식, 요거 이제 11.4, 11.6 이렇게 이제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선운동에서 다루었던 내용까지 연립하면은 어떤 문제든지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 얘기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안 하고 만약에 11.2에서 벡터 계산을 좀 해보아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크로스 벡터를 어떻게 계산하냐, 크로스 벡터 계산하는 걸 좀 써보자. 11.2 예제. 방금 전에 푼 문제에서는 우리가 11.2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11장에서는 고민할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고사 때도 벡터 계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곱은 어떻게 하는 거냐? 벡터 곱. F가 2.00i, 3.00j 이렇게 생긴 F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얘는 F가 2,3 이렇게 이제 가해지고 있는 힘인 거죠.
Z축과 나란한 고정축 주위로 회전하는 물체에 작용한다. 회전축. 이 힘이 회전축에 대하여 R이 4,5 R은 4,5 이게 R이야. 뭐 어떻게 작용하는 거야? 아무튼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중심으로부터 F랑 R이 이렇게 나타내지긴 했는데 4,5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여기에 이제 F가 평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더 크니까 이렇게 생겨지는 거겠죠. 이렇게 F를 잡아당겨서 얘가 R이고 얘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겠지. 이런 운동이에요. 근데 이런 물리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R과 F가 이루는 각도 세타 그러면은 이제 R 크기 계산하고 F 크기 계산하고 R과 F의 각도 계산해서 이런 걸 계산해야 된다라는 걸 안 해도 되게 만들어주는 이제 시기니까 지금 여기 단계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돌리는 벡터를 어떻게 구할 거냐. 도크는 RF 쓸 건데 저 사인 세타 구하는 걸 안 하고 싶다. 우리가 중간고사 때 코사인 세타 계산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정말 지독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싶어서 좌표가 나오면 좌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수학적으로 R이 4,5 F가 2,3일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러면 이거는 저기를 해야 되잖아. 벡터곱 예제 11-1번 풀어야 되잖아. 예제 11-1번은 어떻게 푸니? 예제 11-1번도 벡터곱을 이미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시키는 거잖아. 벡터곱을 못하면 어떻게 돼? 259쪽을 봐야 돼. 259쪽을 봅시다. 벡터곱 어떻게 하는 건지. (259쪽에) 벡터곱 몇 번을 보면 좋겠냐면 259쪽 중간에 A 크로스 B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3차원에서 고려를 할 때에 대한 얘기이다. A가 X축으로 AX, Y축으로 AY, Z축으로 AZ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걸 IJK 단위 벡터에 대해서 나타낼 거고 B가 BX, BY, BZ만큼이 X축, Y축, Z축으로 나타내져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얘를 식으로 행렬식 형태로 표현을 할 때 IJK 이렇게 쓸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형대수 같은 걸 배우면 이 문제가 훨씬 쉽겠지만 안 배운 상태일 거니까 요거 계산하는 방법만 터득하면 되겠다. BX, BY, BZ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쓰고 A, B 이렇게 나와 있으면 A, B 이렇게 순서대로 쓰고 위에는 단위 벡터 쓰고 요걸 쓰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겠다. 뭐 이걸 풀어서 쓴 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아무튼 계산을 하게 되면 I에 대한 뭐 벡터, J에 대한 벡터, K에 대한 벡터가 나와가지고 결국에 벡터가 나온다 라는 게 이제 옆에 나와 있는 식이에요.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요 놈이 K랑 계산되고 여기 I 하나 더 쓰고 AX,
bx 이렇게 써놓으면 요 놈은 i랑 계산되고, 그 다음에 j를 하나 더 써. 요 놈은 j랑 계산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자, ax, ay, bx, by 계산한 건 k랑 쓸 거고, ay, az, by, bz 계산한 건 i랑 쓸 거고, az, ax, bz, bx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얘는 j랑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에는 ijk 순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죠? ijk, ijk. 그러면 이 행렬식, 4개짜리 행렬식 계산은 어떻게 하냐? 4개짜리 행렬식 계산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그래서 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빼고. 정리는 i부터 하겠습니다. ay, bz, az, by, i. 그 다음에 az, bx, 빼기 ax, bz, j. 그 다음에 ax, by, ay, bx 빼기.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벡터 곱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11.1은 안 풀어도 되겠어. 11.2만 해결을 해보면, 토크는 r 크로스 f인데 r이 2, 3, f가 아니야, 얘가 4, 5였지. 얘가 2, 3이면 i, j, r 4, 5, 2, 3 이렇게 되는 애잖아요, 그죠? 그렇죠. A, B. 그리고 뭐가 허전한데? 이렇게 생긴 식을 위에 벡터고에서 본 적이 없잖아. 이 얘기는 이 얘기야. 토크는 I, J, K 4, 5, 2, 3 빵빵. 그러면 요거 4, 5, 2, 3 K, 그리고 요거는 I, 5빵 3빵 I, 그 다음에 요거 빵빵 사이, 빵빵 사이 J, 이렇게 됐네요. 근데 0 빼기 0, 0 빼기 0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IJ 텀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J만 있는 거 계산을 하면 회전축 K 이게 이제 계산이 되게 돼요.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 4, 3, 12 빼기 10. 그래서 2K. 비교적 이제 계산이 간단하게 된다. 단위는 뉴턴 미터. F랑 R이랑 곱한 거니까 뉴턴 미터가 단위로 나오게 되고 값은 2K가 나오게 된다. 단위 벡터로. 토크가 계산하면 RF 사인 세타 할 때 사인 세타 같은 걸 고통스럽게 여기서 이제 어디요? 여기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이런 수고를 안 거쳐도 된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수고스럽게 생겼으니까 사인 세타를 계산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벡터 곱은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된다. 요게 이제 약속이었고, 요 약속에 따라서 계산을 할 건데 3차원에서도 계산을 할 수 있고, 3차원에서 계산을 하면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가 나오겠죠? i도 있고 j도 있고. 근데 이제 평면인 형태에서 계산을 하면
평면을 뚫고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하는 그런 값이 이제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영영이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영영을 포함시키게 되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완성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때 ij 텀만 들어가는 거는 요 텀만 계산을 하면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1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